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파트.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 그 성범죄자 유형 분류와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네, 이 연구는 제가 2년 전에 그 형사정책연구원에 있을 때 그 보건복지가족부였어요. 그 당시에는 계속 여성가족부로 이제 분리돼서 나왔지만 매년,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그러니까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 신상 공개하잖아요. 그 대상자, 그 범죄자들의 정보하고 판결문하고 이런 것들을 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따로 이제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매년 이러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추세 분석하고 이런 보고서를 매년 내요. 그 연구를 2000년 이후로 행정원에서 계속 해왔는데 이게 지금 이 연구 2009년에 나온 이 연구는 이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청소년이라 하면 아동 청소년 다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대상 범죄자들 이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해에만 그러니까 매년 그 추세 분석이라고 해서 그 범죄자들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숫자로 볼 게 아니고 좀 다른 연구를 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 유형을 분류해 본 거예요. 범행 수법에 기초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셨던 프로파일링 기법 기준이 그 범행 수법에 기초해서 범죄자의 유형, 그러니까 특성을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좀 가깝게 다가가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잡힌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자의 범행 수법으로 행동 유형을 분류하고 각 행동 유형별로 이렇게 범행 현장에서 다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배경 정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예요. 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 6개는 외국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어떻게 분류했는지에 대한 굉장히 오래됐죠. 77년부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외국에는 굉장히 좀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게 처음이거든요. 아동 성범죄자 행동 유형 분류한 거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외국에서 분류했었는지는 여러분 나중에 슬라이드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우리나라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2번 슬라이드 연구 방법을 보시면 네, 우선 범행수법 바탕으로 행동 유형 분류한 후에 각각 유형별 사회인과학적인 특성 차이점을 봤어요. 그래서 분석 대상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개년이죠. 횟수로 따지면은 이랬을 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뒤에 표집된 걸 보시면 숫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 위에는 연도로 나와 있고 이 아래에는 죄명이 나와 있거든요. 범죄자 판결 받을 때 그 죄명. 근데 보시면 뭐 강간 미수라든지 다 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아무튼 좀 주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죄명. 그러니까 뭐 강간, 특수 강도강간, 강제추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만 놓고 봐도 4,800건 정도 되는 거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개년 동안 이러한 주요 죄명으로만 봤을 때도 빠진 거는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유형 분류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4,800건 다 분류하기보다는 표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4,800건 중에 그냥 400건 정도로 각 죄명 비율, 원자료하고 표집하고 표집한 비율이 연도랑 죄명이랑 맞도록 다 10분의 1 정도 돼요. 그렇게 되게 이제 표집을 했어요. 그래서 뭘 살펴봤냐면 범죄자의 인과학적인 특성 많이 봤지만 오늘 살펴볼 거는 범죄자 연령대, 직업, 전과 이런 거 봤고 범행 수법, 범죄 내용을 보면 경합 여부가 뭐냐면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를 때 성범죄만 했느냐 아니면 폭행, 강도, 절도 이런 걸 같이 했느냐. 다른 범죄를 같이 저질렀을 때 경합범이라고 그래요. 경합 여부고 범행 장소, 시간, 공범 여부, 범죄 지속 기간이라는 거는 범죄가 일회성이었느냐 아니면 3개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었느냐 이것도 봤고요.
그다음에 범행수법 세부적으로 보면은 아이에게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느냐, 어떻게 아이를 범행에 끌어들였느냐, 그다음에 강제 강압 방식, 뭐 폭력을 썼는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성적 행위, 피해자 저항 그 정도하고 어떻게 저항했는지, 뭐 범행 후에 범죄자가 뭐 돈을 뺏으려고 했는지, 뭐 때렸는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피해 청소년, 아동 청소년 특성, 뭐 나이, 가해자 피해자 연령차, 가해자 피해자 관계. 약간 그런 편견 같은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좀 비행 청소년이나 그냥 항상 그런 강간 통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뭐 범행에 뭐 책임이 될 만한 범행을 유발했다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행동을 했으니까 아마 당했을 거라는 그런 이제 편견 같은 것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그런 편견이 덜 하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뭔가 비행 청소년 가출하거나 뭐 술을 먹었거나 이래서 좀 당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봤어요. 자, 그래서 연구 결과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그 범죄자 400명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표집된. 그랬을 때 보시면 연령대 40대가 가장 많죠. 이 아동 대상 성범죄자.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 성범죄자라고 하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동 성범죄 말고 그냥 성범죄 다 놓고 봤을 때 30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군대 뭐 있고 뭐 학교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뭐 그런 그게 이상한 건 아닌데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40대 28% 정도 되는 거죠. 3명에 1명 꼴로 그거 조금 안 되게 범죄자가 4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20대, 그 다음이 30대 이 정도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60대 이상도 10% 정도 있죠. 8%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굉장히 끔찍한 거죠. 생각해보면 뭐냐면 이 40대 이 제일 많은 이 사람들이 이 30대까지 아무 행동도 안 하다가 40대가 돼서 처음으로 이런 짓을 했겠느냐라는 거죠. 아니란 거죠. 이제까지 뭐 계속 해왔다가 이때 뭐 더 이렇게 됐다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발각되지 않은 범행들 이 사람이 예전에 저질렀던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 좀 끔찍한 상상 같은 거죠. 그다음에 정과에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동종정과라는 거는 성범죄를 예전에 저지른 적이 있느냐 얘기하는 거고, 이종은 성범죄 외에 다른 뭐 폭행이라든지 뭐 절도 뭐 여러 가지 다 나머지 다 포함되는 거죠. 봤을 때 사람들 편견 중에 뭐가 있냐면 성범죄자는 성범죄만 저지른다고 생각을 해요. 뭐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 저지른다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제발 깨져야 될 믿음 중에 하나인 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에 동종의 성범죄 전과만 있었던 사람들은 2.5%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종 전과 있음이 61.5%고 동이종 전과 다 있는 사람이 16% 정도 되죠.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한 번 법을 어기면 그 이후에는 어떤 범죄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성범죄일 때 그 성범죄의 대상이 아이건 성인이건 그거는 이 사람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자 치료, 무슨 성범죄자 형량을 높여라 계속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 사람들의 전과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죄를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려면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전과가 한 번도 없는 사람은 한 5명에 1명 정도?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범행 장소를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군가의 집 안이죠. 집 안이라고 했을 때 역시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이죠. 집 안에서 발생되는 게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게 가해자의 집,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피해자의 집,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놀라운 거,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뭐 이런 거 보면 여관 숙박업소 10%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10%가 많은 건 아니죠. 근데 미성년자가 숙박업소에 가는 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는 사람들, 관심 갖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죠. 네, 아동 청소년 데리고 여관 같은 거 보호자가 아닌 다음에야 사실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할 광경인데도 이렇게 벌어졌고, 그 다음에 가해자 피해자의 공동 주거지라는 말은
두 사람이 같이 산단 말이죠. 가족이라는 말. 물론 그 친족 대상 아동 대상 성범죄는 정말 그 신고가 안 되는 범죄죠. 얼마나 많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죠. 아주 극소수만 아마 경찰에 알려질 거라고 뭐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공동 주거지도 이렇게 무시하지 못할. 그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 길 대로 골목이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 대로에서 아이 추행하고 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이러한 성범죄자, 40대 성범죄자, 이제까지 이제 좀 계속 축적을 해보시면은 40대가 되도록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발각되지 않고 저렇게 대담하게 저질러도 사실은 사람들이 신경 많이 안 써요. 여러분, 저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이라는 표지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보통 이제 문방구나 뭐 이런 아동들이 많이 가는 주변에 이렇게 좀 믿을 만한 가게 이런데 이렇게 좀 세워놓고 아동이 뭐 위급한 상황이 되거나 그러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인데,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다 훼손돼 있고 신경도 안 쓰죠. 좀 어른들이 좀 꼭 자기 애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속기간 보시면 일회성인 게 67%고 지속적이었다. 여기는 뭐 몇 개월 이상, 몇 년 이상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3건 중에 하나가 지속적이라는 말은 좀 이따 나오지만 범죄자 피해자 관계가 아무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지속적이기는 힘들겠죠. 최소한 주변에 살거나 좀 가까이 있어야지 이게 좀 지속적으로 될 텐데, 그런 면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낯선 사람이 하면 아무래도 1회에 그칠 가능성이 많을 텐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 범죄자 피해자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신고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아동대상 성범죄자 중에 1회에 그치는 게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범행은 그만큼 발각이 덜 된다, 그러니까 노출이 덜 된다라는 뜻으로 좀 조심을 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 가해자 피해자 관계 얘기가 나오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50% 넘는데, 그렇지만 무시하지 말아야 할, 뭐 아버지, 친아버지, 뭐 울붓아버지 다 포함되고, 친척들, 뭐 동네 사람, 이러한 사람들 한 30% 정도 돼요. 근데 실제로 신고되지 않은 걸 따지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해자들이 뭐 비행 청소년 혹은 후맹이 단정하지 못해서 이런 범죄 피해를 당하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가출하지 않은 상태 90.5%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자이던 타이건 간에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 대부분 84.2%. 그러니까 90%라는 말은 다 이제 집에서 멀쩡히 학교 다니고 생활 잘 하는 이러한 아이들이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그 범행 수법을 바탕으로 해서 400명을 어떻게 이제 유형별로 나눴느냐 하면, 범행 수법별로 같이 함께 자주 나타나는 행동 변인들이 한 유형으로 묶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범행의 시작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오는 범행 수법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 뒤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냥 요 표로 보실게요. 뭐냐면 폭력형, 애착형, 도구형 이렇게 나눴는데, 폭력형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이에게 성범죄만 저지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타의 대상, 육체적인, 신체적인 폭력을 아이에게 함께 가하는 그러한 유형인데, 보시면 처음에 아이를 범행에 끌어들일 때부터 때려서 아이가 꼼짝할 수 없게 그렇게 성범죄로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아주 위협 있죠. 따라오지 않으면 뭐 죽여버리겠다든지 이러한 굉장한 처음부터 폭력성을 드러내면서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 구타하거나 흉기를 보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굉장히 좀 오픈되게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의 몸에 보면 나중에 성범죄로 인한 상처 말고 이제 맞아서 생긴 상처, 외상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피해자가 말로 저항했다는 거는 저항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파서 소리를 지른 정도? 계속 내가 맞는데 어떻게 저항을 하겠어요. 살려달라고 소리 정도는 칠 수 있었던 그 정도고요. 범행 후에도 여전히 협박, 공갈 이런 거 많이 하는, 이게 폭력형의 범죄자. 그 다음에 이제 애착형이란 말은 사실 애착이라는 단어로 붙이면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의 행동은 뭐냐면 아이한테 굉장히 좀 호감을 사는 호의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아이를 범행에 끌어들이는 경우.
근데 이러한 범죄자들이 오랫동안 특히 이런 범행을 많이 하는 경우 있거든요. 발각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아이한테 접근할 때 애 칭찬해주고 아니면 뭐 돈 주고 먹을 거 사주거나 옷 사주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 학교 앞에 가서 뭐 애완동물이나 이런 거 신기한 동물 같은 거 보여주면서 우리 집에 가면은 더 오래 놀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은 우리 집에 가면은 무슨 게임기 있다 뭐 이러면서 하굣길에 이제 학교 앞에 가서 애랑 친해져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들이면서 보통 이게 뭐 꼭 왕따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얼굴이 굉장히 어둡거나 좀 관심이 필요한 그런 어떤 아이들을 찍어내죠. 이 사람들은 보고 있다가. 그리고 굉장히 좀 인내심이 있죠. 이쪽으로는 뭐냐면 그 아이가 나랑 친해질 때까지 굉장히 공을 들여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아이한테 뭐 먹을 걸 사주거나 이러진 않죠. 처음에는 이름을 물어본다거나 뭘 도와준다거나 뭐 이러면서 접근해서 점점 아이가 나랑 친해지게, 그래서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기회를 봐서 성적인 행동까지 이제 하도록 아이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성범죄 피해를 당한 건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모를 수 있죠. 아이 뭐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어떤 내가 나한테 뭐 먹을 것도 사주고 잘해주는 내가 믿는 어떤 아저씨가 어떠한 행동을 시켰는데 이게 내가 지금 범죄 피해를 당한 건지 모를 수도 있죠. 이래서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강제 방식이라는 거는 완력이죠. 절대로 아이를 때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뭐 잡아 끄는 정도 뭐 이렇게 폭력이라고 볼 수준의 어떤 힘은 아니고 더 많이 쓰는 게 위계 위력이에요. 뭐냐면 착한 아이는 어른 말 듣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른으로서의 지위를 내세워서 아이한테 순종하기를 강요하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성적 행동 같은 걸 보면은 사랑하는 뭐 사람들끼리 하는 그러한 행동을 아이에게 이제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그 피해 없다라는 말은 피해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이 아이가 지금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이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체적 징후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아이 본인도 모르는 경우 많고요. 범행 후에 2차 폭력 이런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도구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범죄성이 농후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에게 접근할 때부터 기만이라는 도구를 굉장히 잘 유용하게 써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내가 경찰인데 뭐 이런 거, 내가 너희 부모님 친구인데 너희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내가 빨리 지금 너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사칭 위장, 요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택배 사원으로 가장하고 아이 혼자 있는 집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범행 저지르는 경우. 뭐 질문, 뭐 이런 거. 말로 협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접근할 때는 아이의 신뢰를 얻을 만한 거짓말, 어떤 이런 걸 행동을 하는데 아이가 내 수중에 들어왔다. 이 남의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아이를 유인했다 하면은 돌변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 돌변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너희 부모님 친구니까 병원으로 데려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난 후에 그래서 아이가 자기 차에 타면은 이제 돌변해서 부모님한테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곳으로 데려가니까 이때부터는 자기 범죄성 그대로 발현돼서 아이한테 굉장히 좀 함부로 협박하거나 그래서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물론 이게 아이니까 어른한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이거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금전적 피해가 같이 있다라는 거는 범죄성이 높다라는 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구로 보는 거죠. 정말 그 아이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취하고 싶은 성적인 욕구, 물질적인 욕구 다 이 범죄 기회에서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건 다 이제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돈까지 이제 뺏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범행 후에 그래서 금품 요구를 하거나 범행 후에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거는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한다라는 거거든요. 아이한테 그러는 거죠. 너 이거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말하면 너는 혼나니까 네가 다음 주에 몇 시 어디까지 오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한테 이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한테 계속 이 범행에 끌어들이게 하는 굉장히 악랄한 그런 면에서 범죄성이 좀 농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뭐 여러 가지 유형을 혼재해서 쓰거나 그러한 이제 범죄자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분류 틀을 가진 상태에서 이 각각의 유형별로 어떠한 인구학적 배경 특성상의 차이점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형 비율로 보시면은 자, 400명을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을 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본 거예요. 보시면 애착형이 제일 많죠. 70.5%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다음에 폭력형 도구형은 사실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8개년을 4개년으로 나눠서 최근으로 올수록 어떤 유형이 조금 더 많은지를 보려고 했던 건데 각각의 유형을 100%라고 했을 때 폭력형하고 도구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가 훨씬 많죠. 최근으로 올수록 거의 3대1의 비율로 확 줄었어요. 반면에 애착형은 반반이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제 가로로 보시면 최근으로 올수록 폭력형, 도구형은 현저히 그만큼 줄어든 거고 애착형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거죠. 최근으로 올수록 이렇게 눈에 띄는 어떤 범죄 이런 것들은 많이 줄었지만 좀 더 은밀하고 좀 뭐 진흥화됐다라고 할까요? 애착형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가 늘어서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특성의 차이점을 보시면 그 유형별로 범죄자의 평균 연령을 비교해봤더니 역시 애착형 범죄자들이 나이가 제일 많아요. 평균 41세. 아이를 범행에 끌어들일 때 폭력이나 이런 걸 쓰지 않으면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아이의 어떤 호감 같은 걸 얻어내는 그런 거고 나머지 뭐 폭력형은 한 36세 정도고 도구형 범죄자들이 그나마 좀 어린 뭐 34세 이 정도. 전과 횟수를 봤을 때 이종 전과를 가진 범죄자 비율이 제일 많은 건 폭력형이에요. 말 그대로 폭력 전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를 상대로 저렇게 구타를 할 정도면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자기 폭력 같은 거를 좀 폭력성을 제어를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종 전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애착형 같은 경우는 성범죄 저지를 때 다른 유형의 범죄를 같이 하지 않는데 폭력형은 도구형은 반이 그냥 성범죄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돈을 뺏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같이 한다라는 거고요. 애착형 같은 경우는 거의 공범이 없어요. 혼자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겠죠,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공범이 있는 경우는 아동대상 성범죄에서 원래 많지가 않지만 폭력형, 도구형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비율이지만 그래도 공범이 있고요. 범행 장소 제일 많은 거 유형별로 보시면은 자, 각각 유형별로 제일 많은 그 세 군데를 좀 진하게 해놨는데 폭력형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은 게 가해자, 피해자 공동 주거지죠. 이건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죠, 두 사람이. 친족 관계인데 그러니까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면서 육체적으로도 같이 학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 때리고 뭐 성적으로 학대하고 다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한 가정 안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피해자의 집. 그 다음에 여관 숙박업소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렇게 여관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대상으로 구타를 하면서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별로 제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착형 보시면은 가해자의 집이 제일 많죠. 뭐 도구형도 그렇긴 하지만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와서 뭐 하는 경우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두 개가 겹치는데 보시면 피해자의 집은 뭐 원래 많다 치고 길, 대로, 골목이 두 번째로 많은 거예요. 애착형 같은 경우는 강제 추행 지금 범죄자들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길, 대로, 골목, 남의 눈에 띄는 데서 하는 비율이 10%면 사실 정말 무시 못할 비율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40세 정도인 연령에 인내심 있고 기다릴 줄 아는 아이의 환심을 사서 접근하는 이러한 범죄자들이 길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하고 능수능란해진 거죠. 이러한 범죄자들. 그다음에 도구형 같은 경우는 가해자의 집 많고 그렇지만 여관 숙박업소가 두 번째로 많아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그 피해자들, 특히 이제 중고생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술을 먹여서 이제 범행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 특히 좀 두드러지는. 그러니까 술을 먹여서 숙박업소 같은 데 끌어들여서 범행하는 저런 경우. 그 다음에 피해자 나이를 봤을 때 지금 아동, 청소년 다 들어가 있지만 13세를 기준으로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중고생들하고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이렇게 두 그룹으로 피해자 그룹을 나눴을 때 보세요. 폭력형, 도구형은 대부분 특히 도구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중고생.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상대로 돈을 뺏거나 이거는 사실 뭐 그런 일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러한 범죄의 어떤 그 효용 가치라고 하죠. 범죄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게 높은 게 아무래도 좀 돈이 더 많을 중고생들이 많을 거고요. 근데 애착형 같은 경우는 반반 정도이긴 하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서 13세 미만의 더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만큼. 그다음에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나이 차이를 보시면 당연히 애착형 같은 경우에 나이 차이가 엄청나겠죠. 피해자들은 제일 어린데 가해자들은 제일 나이가 많이 평균 30세 정도 차이가 나요. 애착형은 가해자 피해자하고. 도구형 범죄자들이 좀 그나마 제일 젊었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 한 20세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자이건 타이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느냐. 본인들이 뭐 마시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제 범죄자들 특히 이제 뭐 가출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채팅, 뭐 버디버디 뭐 이런 채팅 같은 거 해가지고 여고생들 서울역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먹을 거 사주고 숙식을 제공해 줄 테니까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서울역에서 만나서 뭐 이렇게 밥 사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예, 그러면서 뭐 게임하자고 하면서 술 먹고 막 옷 벗기 게임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범행에 끌어들이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아무튼 애착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 좀 전에 보셨지만 되게 어리거든요. 피해자 연령도 어리고 범행 수법 자체가 굳이 술을 먹이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도구형 같은 경우는 반이에요. 피해자한테 술을 먹이는 경우. 아무래도 아이들이 나이도 더 많고 그런 점도. 예. 그다음에 이 통계 자체에서 피해자 중에 정신장애건 신체장애건 장애가 있는 비율은 거의 없었어요. 5%도 안 되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그래서 우리나라 성범죄, 아동대상 성범죄 중에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가 그렇게 없냐, 5%밖에 안 되냐, 절대 아니죠. 역시 신고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굳이 또 정신장애랑 신체장애를 나눴을 때 사실 별 차이는 없지만, 예, 그 도구형 같은 경우에 신체장애 피해자 비율이 그나마 좀 높다는 거는 자기 몸 제대로 이게 못 가누는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범행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 굉장히 좀 더 악랄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함의를 보시면 최근으로 올수록 좀 눈에 띄는 폭력형, 도구형 이런 건 줄고 애착형이 늘어났다라는 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시적인 폭력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애착형 저 범죄자들은 그렇게 인내심 있고 범죄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더 발달한 그래서 그만큼 더 어렵다는 거죠. 이 어른이 저 아이에게 하는 행동이 정말 아이를 좋아하고 예뻐해서 잘해주는 건지 지금 성범죄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지 분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예, 교회 같은 데서 굉장히 좀 문제될 때 있죠. 학부모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교회에서 누가 우리 애한테 되게 잘해주는데 좀 꺼림칙한데 그렇다고 또 잘해주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고민 같은 거 의외로 많이 하세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애착형 같은 경우에 피해자 나이가 상대적으로 더 어렸죠. 그 말은 아직 성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저연령 아동 같은 경우에 그만큼 범죄 사실을 부모님한테 말을 안 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범죄를 근절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보고서 안에 친족 대상 성범죄하고 그냥 뭐 낯선 사람이나 다른 성범죄 비교한 게 있는데 특히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같은 경우에 범행 장소가 당연히 집이죠. 집안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더 어려요. 그러니까 친족을 제외한 경우에 연령이 비교적 높았다는 거는 친족일 경우에 아이들이 더 어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어린 나이의 아동이 이러한 집안에서 자기 가족한테 범죄 피해, 폭력하고 성범죄하고 같이 당한다라는 거는 아마 계속되겠죠. 일회성에 그치지 않겠죠. 집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그 피해가 심각하고 인생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피해자 중에서도 가출 청소년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성범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폭력범죄, 그러니까 아이를 때리고 뭐 이런 걸 다 해요. 왜냐면 얘들이 신고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가출을 했는데 경찰에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면 당연히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 거 아니에요. 얘들이 연락을 안 해요. 그 점을 노리고 범죄자들이 더 가혹하게 하는 경우 많고요.
또 장애가 있는 청소년 대상.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해지는 일이 지금 잘못된 일인지 인지하기가 그만큼 힘들고 그걸 알았어도 언어로 남들한테 이걸 멈추게 해달라고 말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족 대상, 장애 그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 그만큼 악랄하고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에 그 도구형 같은 경우에 50%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아이에게 접근해서 술에 취하게 한 후에 나중에 뭐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데 데려가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이런 범죄자들 혹시 이런 고위험군의 피해자 집단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도움이라든지 지원, 예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